오늘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달아 후보들 막말 논란이 지난 주말에도 계속 이어졌고 그로 인한 후폭풍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말 사이에 여야가 분주히 공천을 다 취소하기도 했고요. 또 그 대타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죠. 자, 어떤 후보들이 어떤 논란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네, 총선을 20여일 앞둔 상태에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발언과 막말로 인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철저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경선을 통과했던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에 대한 부산 수영구 후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장 후보는 2014년에 이른바 난교 발언을 시작으로 서울시민 비하 발언, 동물병원 폭파 발언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관위는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공천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현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공천했고요. 또 5.18 폄훼 발언과 일베 게시물로 논란이 됐던 도태우 변호사 대신에는 김기훈 전 통일부 차관을 공천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김연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일호 전 밀양시장, 정우택 국회 부의장, 도태우 변호사에 이어서 5번째 공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도 살펴보면 지난 14일 목발 경품 발언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 강북을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어제 현역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양자 경선을 통해서 공석을 채우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경선 방식은 전국 권리당원 70%와 강북을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해선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에 포함된 데 대한 경선 득표의 30% 감산 페널티는 이번에도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그 동물병원을 폭파하면 좋겠다. 이게 지금 장예찬 후보가 2012년도에 했던 발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사무실 1층 동물병원을 폭파시키고 싶다.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야, 장예찬 씨가 10년 전에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인데요. 왜 그럴까요? 반려인구가 지금 1,500만 명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동물인권위원회가 이 동물병원 폭파 발언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참 이게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식용계는 따로 있다. 반려견과 다르다. 뭐 이렇게 말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이상한 발언들을 정말 많이 했군요. 예. 자, 그리고 양문석,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문석 후보 노무현 비하 논란으로 또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선대위원장들, 쓰리톱 체제, 이 선대위원장들 사이도 불협화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양문석 후보 발언은 그 당시 FTA 때문에 좀 불만이 고조되었던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있었다는 것을 좀 간과한 좀 지나친 공격인 것도 보이고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그 수많은 분들도 본인들 스스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참 정치라고 하는 게 비장하죠. 자기네들이 말한 거는 또 다 잊어버리고 마치 아니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기도 하고 상당히 이상하기도 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2009년 4월 27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있으니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2006년 2월 24일에 노무현 정권 3년 동안 국민의 고통이 3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했다는데요. 양문석 후보는 억울하게 생각할까요? 네, 앞서 양문석 후보는 과거 칼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불량품이라고 표현하고 퇴임 후 환경운동에 나선 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역겹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기억상실증 환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를 두고 비명계와 친노 세력은 양 후보의 공천 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내가 재검증을 요청했으니까 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친노 적자로 불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 말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말하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양 후보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선거 지휘는 선대위가 하는 거고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도 그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후보자는 사퇴 여부 또한 당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당원들의 뜻이고 정말 필요하면 전 당원 투표도 감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요. 양 후보자의 공천을 두고 문명 갈등이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술은 새부대님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 뒤지면 전부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로.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를 열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또 각 당에서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정치개혁 정당이라고 하면서 후진 민주당 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대표의 배우자 비서를 후보까지 기어코 공천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지 더 이상 공당으로 부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그는 이번 총선을 범죄자들이 뻔뻔스럽게 폭주하면서 방탄해온 민주당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거듭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또 비례대표 6명에 대한 제명도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기게 되는데, 이 6명에는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이용빈, 이영석 등 낙천한 지역구 의원 2명도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총 현역 의원 8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의 현역 의원은 총 10명이 됐습니다. 네, 뭐 윤영덕 의원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비례 번호로 맨 첫 번째 칸 3번을 받는다 그러는데 민주연합 열심히 또 하는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대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하겠다 이런 얘기 했더니 여권에서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보내고 있어요. 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이 연일 논란이 되면서 여권에서도 소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경우 총선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안철수 의원은 어제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선민후사함을 실천으로 보여주자며 야당은 여당이 비판 대상이지만 여당은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많은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총선이라는 게 결국 민심의 선택을 받는 그런 상황 아니겠나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나 정부에서도 잘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민주당 출신 후보들의 모임인 체인저벨트는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통해서 이 대사의 자진 귀국을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이번 사안은 정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품격과 관련된 일이라면서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 운영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사는 지체 없이 자진 귀국해서 공수처 수사에 응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행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이 사안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종섭, 런종섭이라고 막 불리우기도 하는데 이종섭 호주 대사 사건 관련해서 이 용산발 리스크 너무 크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권 심판론에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다. 대통령이 일등 공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선을 2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는 대통령실발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출입기자단과 점심 중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등을 언급했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은혜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종섭 즉시 귀국, 황상무 자진 사퇴가 국민 눈높이라고 글을 올렸고 황 수석에 대해선 수년 전의 막말로도 많은 여당 후보가 사퇴했다며 대통령실 수석은 예외가 될 수 없다.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지체하지 마시라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종섭 대사는 어제 KBS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도피 출국이란 주장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치 공세이고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또 공수처가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도 임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현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쁜 아침에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요, 이종섭 장관 이야기인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해서 귀국하라, 뭐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이 귀국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마찰이 일어났어요. 어떤 공방이 일어났나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주면 나오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법무부 출국금지 심사위원회도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어제 오전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이 대사가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고 해당 사건 관계인인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서 법무부의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라면서 이 대사에게 귀국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먼저 소환을 통보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일축한 셈입니다. 네. 대통령실하고 공수처하고 진실 공방 비슷한데요. 웬만하면 우린 대통령실 이야기는 안 믿죠. 바이든 날리면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 이종섭 호주 대사 소환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도 지금 마찰을 빚고 있어요. 지금 총선이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정 갈등도 좀 심해지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말에 이어서 현재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이종섭, 황상무 논란에 대해서 단호한 기조로 수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서 공수처의 즉각 소환 통보와 이 대사의 즉각적인 귀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도 중앙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어제 밝힌 우리 입장은 그대로 간다면서 이 대사의 귀국을 촉구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위원장은 출근길 평소와 달리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점심 식사도 도시락으로 먹으면서 외부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경원 선대위원장도 어제 대통령실의 잘못이 없었더라도 국민들에게는 도피성 대사 임명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해임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또한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잦은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여당 지도부는 추가 언급을 자제하기로 함으로써 총선을 20여일 앞둔 상태에서 당정 갈등 논란을 재점화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갈등인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한 양문석 후보가 내관으로 떠올랐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뭐 이해찬 전 총리까지 공천 취소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양문석 후보는 어제 예고한 대로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후 사죄하는 마음으로 왔다. 유가족에 대한 사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국민들에 대한 사죄라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다수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뜻을 내비쳤는데요. 여전히 친문과 친노계에서는 양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양 후보의 막말은 실수가 아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자 인식의 표출이다라고 말했고, 김부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 열린 선거대책회의 후에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면서도 개파 갈등 재발 우려에 대해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어제 마포구 경의선수길 기자회견에서 모든 판단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국민에 대해 주권자로 존중하지 않거나 일부 지역 주민을 편애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공천 철회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 후보가 노 전 대통령을 가면 쓴 미국인 등으로 비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양 후보가 비명계를 겨냥한 수박 발언에 대해서 공관위 면접에서도 뭐가 문제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당분간 당내 반발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3일 남았어요. 3월 21일 날 오전 9시에 후보 등록하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등록하면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때까지 조용히 숨어 있으면 되죠. 네. 자, 의사 사태 이야기 해봐야 되는데요. 전공의들이 이제 의료 현장을 떠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의료 공백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으로 그 의협의 비대위 간부들에 대해서 면회 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거 새 거거든요. 자, 관련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정부가 전공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비대위 간부 2명에 대해서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대 증원 갈등 이후에 발생한 첫 번째 행정처분인데요. 두 사람의 의사 면허는 다음 달 15일부터 석 달 동안 정지됩니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는데요. 정부는 지난달 6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서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했고 또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요. 사전 통지서 발송 후 약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행정처분을 내린 셈입니다. 한편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하고 증원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해오고 있는데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어제 의사증언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면서 그간 의료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라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다른 의협 집행부 간부들에게도 면허 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사협회 간부에 이어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전망입니다. 자, 또 의대 교수들도 이제 사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의료 공백이 이거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곧 무더기로 진행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은 지난달 19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100대 수련병원 소속 약 12,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는데요. 의견 진술까지 마친 전공의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는 22일쯤부터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 차관은 전날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어제 밝혔는데요. 방재승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어제 국민 여러분께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 비대위원장은 중요한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다며 지금의 이런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고 이 사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면 사직서 제출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로써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 공백 또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정부는 징벌기관이 아니죠.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기관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징벌해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정신 차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알아야 될 뉴스들이 많겠죠.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게요. 첫 번째가 이제 공시가 문제인데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어요. 네. 이거 공시가를 계속 유지하는 게 징벌적 과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영등포에서 열린 도시 혁신으로 만든 새로운 한각의 기적이란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서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기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 공간 조성과 함께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까지 올리는 것이었는데요. 시행 3년 차에 폐기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폐지될 경우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의 형평성을 맞춰가려던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공시가격이 보통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 매길 때 기준인데 이걸 폐지하면은 엄청난 영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세를 또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 공시가격이 또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 공시가격이 정해지면 공시가격에 따라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총 67가지 각종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없애거나 재검토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화율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과 부동산 공시법 을 바꿔야 하는데 지금의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 무의미하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 이 법이 개정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자들은 세수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지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올해만 해도 56조의 세수가 펑크 났는데 결국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면 일단 뭐 세금이 줄어들 거고요. 네. 그럼 세수가 안 거치는 거죠. 네. 그리고
부동산 투기업자들에게 호재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부동산 원가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흘러갈 것 같으면은 네. 이 개발업자들이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그렇죠. 건설사들이 이제 정말 즐거워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아파트 원가가 높아진다. 네. 뭐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지금 또 영끌족들이나 이런 도봉이나 이쪽에 있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영끌족으로 이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 되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더 그 대출금 내는 거나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겠죠. 아, 이거는 이제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역대 정권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취해온 정책에 이게 네. 역행하는 거예요. 이거. 네,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근데 물론 저는 통과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국회에서 이거 통과될 일이 없어요. 이건 국민의힘도 다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또 황당한 소식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한 마트에서 대파 주세요 아닙니다. 예, 대파 가격이 이상하다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네. 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에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했는데요. 이때 대통령이 들었던 대파 한 단의 가격이 875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의 가격을 보면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제 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 농산물 유통 정보를 보면요. 18일 기준의 대파 한 단의 평균 소매 가격을 살펴봤더니 이날 평균 가격은 3,018원으로 일주일 전인 4,500원보다 내렸지만 여전히 평균 가격인 2,982원보다 비쌌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파 가격은 왜 낮춘 것이냐라면서 누리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어제 진보 매체에서는 대체로 이제 이거를 어제 저녁 6시까지 일면으로 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은 대통령 방문에 맞춰 가격을 인하한 것이 아니냐, 또 실제 물가를 파악할 수 없도록 제일 싼 곳에 가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대통령실은 문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도 성명을 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면서 대파 한 단이 최고 7,000원에서 9,000원까지 치솟고 배추 한 포기에 5,000원이 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알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 이거는 보니까요. 어리석은 임금은 꼭 간신들과 세트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네. 벌거벗은 임금님이 막 거리를 활보하는데 이 간신배들이 좋은 옷 입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났었는데요. 좀 이제 현실을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주위의 간신들도 같은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마지막 경선이 끝났습니다. 강북을 결국은 조수진 변호사가 박용진 의원을 이겼어요. 네. 먼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소식을 조금 얘기하면요. 경선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어제 6시 30분이었나요? 네, 어쨌든 어제 저녁에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박용진 현역 의원을 꺾고 조수진 변호사가 승기를 잡아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경선에 이어 두 번째 패배한 박 의원은 경선이 끝난 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 의원은 오늘 영화 같은 반전이 없는 결과를 받았고 패배가 뻔한 경선, 결론이 정해진 경선임을 알고 받아들였기에 새삼 다른 감정은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박 의원은 이번 과정에서 당원 동지들과 강북구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분열과 갈등은 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승리를 향해 에너지를 한데 모으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은데요. 몇 퍼센트 정도 나왔나요? 네, 어제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율만 53.18%였고 전국 권리당원 투표율은 26.31%로 지난번에 전략 청년 경선 지역인 서대문갑의 전국 당원 투표율인 24.65%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당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도 있지만 선거에 목이 마른 것이 아니냐라면서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앞서 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게 가해지는 경선 득표의 30% 감산 벌칙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반대로 조수진 변호사는 여성 가산점과 신인 가산점으로 총 25% 가산점이 주어지면서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명행사라고 파고들고 비명행사를 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용진 의원이 네. 보통 이 정도 되면 불쌍하다는 동정 여론 일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룰도 바뀌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투표율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
평소에 국민들하고 당원들한테 잘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여당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제일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 이제 황상무 수석입니다. 네. 황상무 수석, 이종섭 대사 거취 문제인데, 야,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명단 관련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수도권에 출마한 안철수, 나경원, 김경진, 김은혜, 이용 후보까지 황상무 수석과 이종섭 대사의 거취를 놓고 대통령실을 직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황상무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제 있었던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호남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여당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호남을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제 전북 후보자들이 긴급 성명을 내고 비례대표 명단 발표와 관련해 기대했던 전북 현장 정치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라면서 부당한 처사가 시정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모두 중단하고 전원 후보직을 내려놓고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전주 갑, 을, 병해에 출마한 양정무, 정운천, 전희재 후보와 군산 김제 부안 갑, 을의 오지성, 최홍우 후보, 익산 갑의 김민서 후보 등 전북 지역 국민의힘 후보 10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발표한 비례 명단 중에 당선권에 배치된 호남권 인사는 5번의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8번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입니다. 야, 이 두 분은 좀 아쉽네요. 강선영 그 소장 같은 경우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한 인사예요. 네. 그런 게 있고,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의원 안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안 한다고 하셨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네. 역시 참 권력욕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례대표 순번 논란에서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했어요. 공천을 제고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철규 의원이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요. 18일 날 낸 입장에서는 호남 인사가 안 돼서 안타깝고 우리 당직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도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다 보니 의외의 사람들이 납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의아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면서 이 발언이 결국 대통령의 의중에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일었는데요. 일단 어제 저녁에 TV조선 단독으로 나온 내용을 보니까요. 이 비례대표 관련해서 이제 순번에 전달을 하면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철규 의원이랑 한동훈 위원장이 비례를 놓고 갈등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내가 사퇴하겠다, 아니다, 내가 사퇴하겠다 이러면서 비례 순번을 바꾸지 않은 사퇴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놓으면서 굉장히 갈등이 치솟았습니다. 또 이제 대통령 측근으로 이 문제의 핵심에는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과 김하진 전 전남도 당위원장이 22건 밖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발표 직후에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또 30대 5급 어공이었던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을 뜻하는 거죠. 이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도 공천이 취소됐는데요. 이 서기관은 지난해 골프 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징계를 받아 강등된 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한 위원장은 어제까지 나온 입장에서는요. 이건 사천 프레임이다 라면서 제가 친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찐윤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고 공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 네. 특히 이제 호남 관련해서 받지 않았다. 결국은 디올백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한 위원장이 저번에 90도 인사를 했던 것에서 다시 한번 져줄 것이냐 아니면 이길 것이냐 이거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꿈틀거릴 때가 됐죠. 네. 네. 두 분 열심히 갈등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제까지 이진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뉴스가 많은데요.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쏙쏙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뉴스픽의 이진아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갈등 국면이었는데 네.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뜻대로 이종섭 호주 대사가 잠시 귀국하기로 했어요. 네. 일단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조만간 귀국한다고 알려졌는데 오늘 아침 갑작스러운 귀국 소식이 알려지면서 취재진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오전 5시부터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러 가지 의원들의 영상이나 또는 취재진들의 라이브 영상을 보면 아직까지는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도 몰래 가고 귀국도 몰래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제까지 수도권에서는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 여당 의원 중심으로 즉각 소환, 자진 사퇴 등의 압박이 가해졌는데요. 어제 오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사가 곧 귀국할 것이라고 이 발언을 통해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역시 한동훈 반드시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를 앞에 두고 국민 여러분의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더욱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귀국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이제 공수처에 가서 수사를 받느냐 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의 외압 유무, 그리고 더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제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이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네, 근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살펴보면 문제는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과 또 뭘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없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귀국한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는데요. 사실 이 문제도 사실 본질적인 의혹과는 좀 거리감 있는 발언으로 좀 보입니다. 또 어제 한 위원장은 이 외에도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지금 문제인데요. 사실 앞서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서 낸 휴대전화도 그동안 사용하던 것이 아닌 새 휴대전화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대사가 한국에 귀국한다고 해서 민심이 달라질 것인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휴대전화를 포맷된 것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우리 송영길 대표 구속될 때 네. 구속 사유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분도 구속되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네. 자, 일시적으로 귀국해서 3월 25일 날 제외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그 방산협력 회의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회의 참석하고 바로 또 출국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내용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를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공관장의 회의도 석연치 않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차 귀국을 귀국을 어제 한 위원장이 알렸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한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뒤에야 이런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했다는 점이 급조된 회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회의 일정은 오는 25일부터 호주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만나 현재 정세와 방산 시장 현황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통상적인 공지와 달리 회의가 며칠 동안 열리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열리는지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빠져있는 부실한 공지를 했습니다. 회의 세부 일정도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현재까지 외교부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회의가 급조한 근거를 또 살펴보면요. 작년 2차례 열린 방산 수출 관련 회의는 모두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진행됐고요. 게다가 3개 각국 대사가 모이는 정례 공관장 회의가 다음 달 22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 관련 대사들이 모여 방산 관련 회의를 따로 여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다음 달에 회의를 해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한 달이나 앞당겨서 호주를 포함해 6개국 대사를 따로 부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종섭 대사 귀국을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다.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종섭 대사 쪽에서 공수처에다가 이제 조사기일이죠. 네. 정해달라고 의견을 냈는데, 야, 이것도 또 이 송영길 대표가 갑자기 소환되네요. 네. 송영길 대표가 본인을 수사해달라고 파리에서 귀국했을 때 법무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쇼핑하듯이
본인이 수사받는 게 어디 있느냐.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공수처도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수처에 대한 수사 압박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하지만 공수처는 이 대사의 귀국 사실 자체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 대사 측이 먼저 언제 입국해 국내에 며칠간 머무를지 등을 알려와야 그때부터 뭔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아직 다른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 분석도 이뤄지지 않아서 귀국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수처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른 또 사회적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인데요. 정부가 이제 2,000명을 늘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수도권 의대에 이제 정원의 82%를 배정을 했고 서울에는 이제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가요? 네, 이것도 이제 어제 정부에서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이제 1,639명을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의대 증원 2,000명 중에 82%가 달하는 건데 반면에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18%만 증원하기로 했고 서울 지역 의대에서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의 일부 의대 정원은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 지역 사립대를 뛰어넘게 되는 수준이고요. 비수도권에서 늘린 의대 정원은 지역의 거점 국립대에 집중되는데 7개 국립대 의대 총 정원은 각각 200명으로 일제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육받을 의대생이 늘어나는 만큼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원도 1,000명 정도 늘리기로 했는데 정부는 2,000명의 증원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발표로 정부는 의료개혁 극한 갈등 속에서 2,000명의 증원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인데요. 다만 배정 규모를 결정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심사를 5일 만에 발표를 서둘렀다는 점에서 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은 일단 늘리는데 가르치는 교수님은 천천히 늘린다. 네. 누가 가르쳐요?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어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 반발한 의대생들과 의사 단체들이 정책 강행 자체를 비판하면서 입장을 냈는데요. 이들은 의학을 이렇게 배울 수는 없다면서 학생들은 부족한 해부용 시체라고 하죠. 이게 카데바라는 것인데 이제 카데바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부는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정부 방침의 변화가 없자 의사 단체들은 연대해서 대응할 것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단체들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서 개별적으로 좀 대응을 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단체 간의 공동 대응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대학 문제와 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관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절차는 좀 남아 있는데요. 일단 대학에 통보해야 되는 것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 그다음에 2025학년도에 대학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까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조윤정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증원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 절차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면서 증원 철회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날 서울 주요 5개 병원 의대 교수들은 모두 집단 사직서 제출 뜻을 분명히 했고요. 사직서 제출일은 25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서 의사협회와 갈등은 새 국면을 맞으며 다시 한번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네요. 네. 이진아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뉴스가 많은데요. 그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 핵심만 저희가 쏙쏙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간입니다.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핫한 인물은 이종섭 호주 대사네요. 네, 맞습니다. 이종섭 대사를 이제 공수처에서 소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종섭 대사 소환에 대해서 이 본인의 입장과 공수처의 입장 그리고 뭐 정치권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가요? 네, 각자 이제 다른 입장을 내놨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뉴스픽 시간에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먼저 그 이종섭 대사가 이제 귀국 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반응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종섭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가 어제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정부가 소집한 방산협력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려고 귀국했다는 게 이 대사의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의 입장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제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주는 방산협력과 관련된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지금 한 호주 간에 계획되어 있는 외교 장관, 국방부 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이분도 공수처 조사를 본인이 쇼핑하듯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대사는 어제 공수처 출입 기자단에게 공수처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군의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접수했고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현재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 압수물 분석도 끝내지 못했고 핵심 인물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또 4시간이지만 한 차례 수사했던 이 대사를 다시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귀국해 있는 이 대사를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도 모두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사가 귀국했으니까 한시름 놓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좀 분위기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용산발 리스크를 하나 해소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심 수습에 나선 모습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뜻을 어떻게든 쫓아보려는 국민의힘 뜻으로 귀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 대사를 조사할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와 민주당에게 총구를 돌렸습니다. 또 서울 서초을에 출마한 신동국 후보도 이 사태는 사실 돌발적 악재라면서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진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대사 귀국으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는데요. 경남 양산을 김태호 예비후보는 이 대사를 향해서 즉시 사퇴를 촉구하면서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만약에 이 대사가 거취 문제를 고민한다면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잦은 사퇴를 해법으로 언급했고요. 민주당은 본질적인 수사 외압 의혹은 해결된 것이 없다면서 이종섭 특검으로 시작해서 최상병, 이종섭 쌍특검의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네, 본질은 귀국 쇼가 아니죠. 출국 금지가 해제되는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대통령실 또는 더 넘어서 대통령이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게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대사가 귀국한 날요, 박정훈 대령의 3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박 대령이 혹시나
우리 이 대사를 직접 언급할까 싶어서 기다려봤는데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아쉽게도 박정훈 대령이 직접 한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 법률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종섭 대사는 피의자라면서 지금 죄 없는 사람은 법정에 재판받으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모습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면서 반문했습니다. 또 이 대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면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의 신문이 끝나면 이 대사를 1번 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 대사 귀국에 대해서 공관장 회의에 온다는 것 자체가 급히 출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의 반증이라면서 누가 봐도 총선 일정에 맞춰 잡은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실정 이후 잠시 여당 지지율이 살아나는 것 같은 착시 속에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다가 총선을 앞두고 잠시 움츠러드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종섭, 런종섭 도주대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기현 씨,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입니다. 이분이 비례대표에서 탈락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대통령실에서 이분을 민생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마 제 느낌에는 당에서 보란 듯이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18일 국민의미래 공관위가 발표한 첫 비례대표 명단에서 사실상 당선권 바뀐 24번에 배치됐었는데요. 이에 반발해서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사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고 그 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윤한 갈등 시즌2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주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재임용된 2003년 광주지검 대검찰청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입니다. 대통령의 20년 측근으로 불리는 사이인데요. 주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데 이때 선거운동 당시 호남의 어려움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친윤 성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주 전 위원장의 아들은 현재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2년 당시 사적 채용 논란이 일었지만 대통령실은 신원 조회 등 내부 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분은 검사는 아니고요. 검사를 돕는 수사관 출신이다. 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과 20년 직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더 가까운가 봐요. 이렇게 이제 갈등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결국 이분 문제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네, 일각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보란 듯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순번일자 20일 밤 재조정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전북 출신 4선 조배숙 의원을 13번에 당직자 출신 이다리 전 경북 경제부 지사를 17번에 배치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임명 배경을 살펴보면 이번에 임명한 이 민생특보 자리는 기존에 없던 자리이고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또 임명된 시간을 살펴보면 상당히 속도도 빨랐는데요.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4시 21분쯤 주 위원장의 임명 소식을 알렸고 윤 대통령은 20여 분이 지난 오후 4시 4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에서 민생특보로서 지역의 민심을 대통령에게 직보해 대통령이 민생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전 위원장의 번호 배치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의 핵심이었단 말이 나오는 만큼 이 사태를 두고 일종의 알력 다툼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한 여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주 전 위원장의 번호를 보고 한 위원장에 대해 상당히 섭섭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분이 민생특보네요. 일단 대파 가격부터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밤사이에 있었던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과 경선에서 후보가 됐던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보 등록이 오늘 오후 6시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에서는 좀 급하게 됐네요. 아마도 경선은 현실적으로 힘든 것 같고 전략 공천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민주당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